국민의힘 대선 후보 선출일이 이제 20일도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 주엔 부산과 대구 순회 토론회가 있죠. 후보들이 사활을 거는 곳이기도 한데요. 이런 가운데 윤석열 후보가 대구 수성구에서 5선을 한 주호영 의원을 영입했습니다. 캠프 선대위원장을 맡게 된다고 하는데요. 자, 그 주인공 주호영 의원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안녕하십니까. 주호영 의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윤석열 후보가 아주 오랜 기간 의원님 영입에 공을 들였다고 하던데요. 언제부터 좀 대화가 오갔던 겁니까? 당내 경선은 후보들 모두가 다 이렇게 저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서 네. 당내 경선이 끝나면 도울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한 두서너 달 전부터 제가 꼽아보니까 한 4차례 정도 되는 것 같네요. 네. 본인 직접 도와달라고 간곡하게 부탁을 해서 뭐 4차례나 하는데 더 이상 거절하는 것은 거절하기 어려울 정도가 됐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맡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당내 경선을 의식하셨다는 말씀은 다른 후보와의 관계도 고려가 됐다라는 말씀 아니십니까? 그렇습니다. 예. 특히 고려했던 뭐 오랜 인연들이 있으니까요. 특히 고려했던 다른 후보라 하면 누굴까요? 뭐 특히 고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우리 원희룡 후보와는 공부 모임을 같이 했고 또 유승민 후보는 대구의 선배이고 또 바른정당을 같이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또 홍준표 후보는 사법연수원 동기고 또 이웃 바로 인접한 지역구일 뿐만 아니라 제가 사선할 동안 지키고 있던 지역구고 이래서 당내 경선 후보들과는 다 인간적으로 오랜 인연이 있습니다. 네. 근데 TV 토론을 보니까 이 후보가 뭐 얼굴을 붉히면서 아주 뭐 격론이 오가기도 하는데 괜찮으시겠어요, 의원님? 이제 그런 걸 좀 완화시켜야 되겠지요. 어차피 한 2주 지나면 네. 후보가 결정될 테고 그러면 그 단일 후보를 중심으로 뭉쳐서 정권 교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당내 경선을 하더라도 지킬 것은 지키고 또 하지 말 것은 하지 말아야 하는데 네네. 이 경선이 앞서가는 후보를 꺾기만 하면 내가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아마 공격이 집중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일각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의원님을 영입한 그 가장 주된 이유가 홍준표 후보 견제용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던데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예. 지금 우리 당에서 대선 캠퍼를 종합적으로 경험해 본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저는 2007년에 이명박 후보 비서실장을 하면서 캠퍼 전체의 운영이라든지 구성을 봤기 때문에 네. 그 점에 관해서 도움을 받고 싶다고 처음부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요. 근데 지금 후보 간의 그 열기를 넘어서 이게 혹시 나중에 뭐 누가 대선 후보가 되더라도 후유증이 없겠느냐 혹시 이런 걱정들은 안 합니까 당 안에서? 아니 경선 선거는 치르고 나면 일정 정도 후유증은 다 있습니다. 네. 다만 그것이 서로가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냐 아니냐 그런 것인데 저는 그 솔로몬 재판의 그 진짜 엄마 가짜 엄마 생각을 많이 합니다. 예. 당을 진짜로 걱정하면 이 경선을 하더라도 당을 아끼고 고민하는 그런 모습이 나와야 하고 당은 어찌되든 간에 내가 앞 사람만 꺾으면 된다고 생각하면 한계가 없이 공격하고 그다음에 절에서 같은 당이라고 할 수 있겠냐 하는 걱정을 국민들이 하는 상황이 오게 되죠. 그래요. 얼마 전에 있었던 TV 토론 보면은 홍준표 후보가 윤석열 후보를 향해서 오로지 도덕성만 집중적으로 공격을 하던데 그럼 이건 좀 도가 지나친 공격이라고 보세요? 검증이니까 일정 부분 검증은 할 필요가 있죠. 네. 그러나 이 선거 전략상 낙인 효과라는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네. 근거가 있든 없든 똑같은 말을 반복해서 하면 듣는 국민이나 시청자는 무슨 문제가 있겠구나 아마 이런 별로 좋지 않은 전략을 고사하는 것 같습니다. 네. 같은 후보들 사이에 어떻게 함부로 도덕성이라는 문제를 쉽게 올릴 수 있겠습니까? 이제 앞서가는 후보이고 또 일정한 시간 이후에 서로 협력해야 될 관계니까 맞받아치지 않아서 그렇지. 네. 도덕성이라면 자기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티끌만 본다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예. 후보 한 분 한 분 딴 후보 측에서 도덕성 문제를 막상 거론하면 홍준표 후보가 말했습니다만 피장 파장 내지는 훨씬 더 도가 클 수도 있습니다. 네. 있지만은 앞서가는 후보니까 자제하는 거죠.
그러면 맞받아치려고 생각을 하면 얼마든지 맞받아칠 수 있는데 윤석열 후보가 자제하고 있는 거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홍준표 후보고 손을 잡았는데요. 이건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저는 뭐 본인의 정치적인 선택인데요. 네. 본인이 정치권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보나 사실과는 아는 내용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럼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는 이 후보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오랫동안 봐왔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저분이 평소에는 어떻고 중요한 결정은 어떻게 한다 이런 걸 많이 봐왔는데 이 최재형 후보는 그런 것에 관해서 정부가 우리와 조금 다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았고요. 잠깐만요, 의원님. 지금 그 말씀은 그러면 최재형 그 전 감사원장이 홍준표 후보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고 손을 잡았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이제 우리가 아는 것과는 다르게 알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렇게 보시는 거군요. 예. 거기에다가 또 뭐 방송에서 이야기하기는 뭐 합니다만은 이런 일이 있고 나면 왜 그런 선택을 했을지 분석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뭐 저는 이런저런 본인의 마음을 직접 들어보지 않아서 모르기는 합니다만은 이런저런 왜 그런 선택을 했을지에 대한 이야기들은 듣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그러면 왜라고 하는 데는 그 만약에 홍준표 후보가 대선 후보가 되고 더 나아가서 대통령이 당선이 된다면이라는 가정하에서 무언가가 이야기가 됐을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아니 그렇게까지는 아닙니다. 예. 그렇게까지는 아니고 예. 후보들 사이에 있었던 뭐 섭섭한 일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 2차 경선 과정에서 예. 오히려 그런 것들이 일정하게 작동했을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렇습니다. 뭐 다 거의 추측이니까 뭐 정확하다고 볼 수는 없는데 네. 이런 일이 있고 나면 정치권에는 늘 떠돌아다니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자기 나름대로의 관측을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제가 기억력이 떨어져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1, 2차 경선 과정에서 최재형 당시 후보하고 윤석열 후보가 좀 맞부닥치고 이런 건 별로 기억이 없는데요. 그렇기도 할 뿐만 아니라 두 분이 따로 만나서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서 그 공동 대응도 논의하고 이러기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관측은 두 분이 서로 코드가 좀 맞고 도울 수 있으면 돕지 않겠나 이랬는데 아마 그런 것의 이야기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지금 고발사주 의혹 이런 걸 같이 이야기했다면 오히려 윤석열 후보고 손을 잡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저희들도 왜 그랬을까 고민을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럼 다른 요인이 뭔가 작동이 됐을 거다. 뭐 나중에는 이제 본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들어야 정확한데 같이 하다가 이 윤석열 캠프에 온 사람들도 있을 테고, 또 뭐 취재 기자진들도 있을 테고 이런 분들을 중심으로 이런저런 이야기 관측들은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의원님 지금 이제 대구 지역에서 5선을 지금 하고 계신 분이니까 더 잘하실 것 같은데요. 지금 TK 지역에서의 민심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다고 파악을 하세요? 이제 우선 윤석열, 홍준표, 유승민 이제 이 세 분을 놓고 우선 말씀을 드리면 뭐 저희들이 민심이란 게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또 누구를 지지하는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렇긴 하죠. 예. 그래서 어느 정도 객관적인 것은 여론조사라고 볼 수 있는데 대구 언론들에 보도된 여론조사들을 보면 윤석열 후보가 압도적이고요. 그다음에 홍준표 후보가 그 뒤고 이런데 이 지금 대략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요? 압도적이다? TK 지역에서? 그렇습니다. 예. 그럼 TK 지역에서 윤석열 후보를 압도적으로 지지하는 주된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그래 말입니다. 이제 홍준표 후보나 유승민 후보가 다 지역 연고를 가지고 있는데도 윤석열 후보를 압도적으로 지지하는 것은 대구 경북 지역에서 문재인 정부에 대한 실정, 비판 아주 심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정권 교체를 가장 큰 목표로 내세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권 교체 누가 가장 적합할 것이냐. 그다음에 정권 교체를 하고 나서라도 문재인과 민주당 정권이 해놓은 데모질들을 어떻게 깨끗하게 정리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런데 선택의 기준을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시는 거군요. 그럼 한번 거꾸로 질문 드려볼게요. TK 지역을 벗어나서 각종 여론조사 결과는 이제 정밀 분석을 하고 계실 것 같으니까 좀 드리는 질문인데요. 지금은 그 지지세를 볼 때 윤석열 후보의 지금 가장 취약거리가 어디라고 좀 파악을 하고 계세요?
이제 일반적으로 호남 그다음에 그 20대, 네. 30대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2030에서 지지율이 낮은 주된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그 우선 뭐 이렇게까지 다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희들은 이 후보들을 오랜 기간 관찰해 왔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20, 30대는 정치인들의 그 이전의 여러 가지 일들은 잘 기억을 하지 못하고 지금 가까이 뉴스를 접하고 보는 이런 것 가지고 판단하는 경향이 있어서 그런 것 아니냐. 저는 나름대로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고요. 단편적인 인상이 너무 많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렇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역선택의 문제가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일반 여론조사에서는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로 누가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묻거든요. 네. 그래서 특정 후보는 호남에서 이 30%대의 지지가 나옵니다. 우리 당이 호남에서 가장 많은 득표를 했던 때가 10.2%가 그런데요. 네. 그래서 호남에서 이 실제 대선에서 20%만 나오면 우리 당이 압승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론조사에 나오는 그 수치는 그렇게까지는 가지 않을 거라고 보고 그게 역선택이 있지 않을까 이런 추측을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얼마 전에 법원에서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은 정당했다는 판결이 나왔고요. 더 나아가서 이제 그 가족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처가 문제. 이런 것들이 윤석열 후보의 발목을 잡을 거라고는 보지 않으세요? 그 소위 도움이 되는 이 주제는 아니지요. 그런데 이제 정직 2개월이란 게 이게 이제 1심 판결일 뿐이고요. 확정 판결이 아닐 뿐만 아니라 언론 보도에 보면 이 법원 내에서도 이 재판이 좀 이상하다. 너무 법무부 그 의견만 들은 것이 아니냐. 이런 것들이 신문에 보도될 정도로 법원 내부에서도 확정되지 않은 1심 판결에 대해서 비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이걸 여쭤볼게요. 이제 민주당은 이재명 후보로 결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예. 쉬운 상대라고 평가하세요? 저는 국민들이 제대로 된 진실을 접하게 되면 아주 쉬운 선거가 될 거라고 봅니다. 그것은 대장동 사건이라든지 여배우와의 스캔들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형수와의 그 불화 갈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리기만 하면 저는 쉬운 선거라고 보는데 다만 대장동 사건 같은 경우는 지금 검찰의 수사를 보면 이건 완전히 뭐 덮어주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압수수색도 늦을 뿐만 아니라 성남시장실은 빼고 한다든지 뭐 그다음에 지금 김오수 검찰총장이 성남시의 고문 변호사를 하고 있었고 같은 항맥으로 다 연결돼 있고 이래서 대한민국 사법체계를 완전히 비틀어서 무력화하고 하는 이런 식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만 제대로 작동한다면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 검찰 수사 시스템만 제대로 작동한다면 선거는 아주 쉬울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윤석열 캠프 선대위원장을 맡은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